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평생을 속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어느덧 70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게 된 건 바로 석 달 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과 숨겨진 음모, 그리고 저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까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들이었어요. 저희 집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대저택입니다. 대지만 300평이 넘어요. 5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건설회사로 일군 재산으로 지은 집이죠. 시아버지는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큰 건설업체를 일으킨 분이셨어요. 저는 23세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금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정이 그리고 12살 손녀 지은이와 함께 4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민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서울대 건축과를 나와서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너무 순진한 면이 있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수정이는 10년 전 민호와 결혼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의 외모도 출중하고 예의도 바른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키가 165cm 정도의 하얀 피부,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말씨가 고왔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드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인사할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90도로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정이는 결혼 초기 몇 년간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인 저를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줬거든요. 제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남달랐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갈까요? 어머님, 이 영양제 몸에 좋대요. 제가 알아보고 주문한 거니까 꼭 드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친딸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민호도 그런 수정이를 보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엄마, 수정이 어때? 정말 좋은 며느리지? 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결혼 5년 차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서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방에서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어머님, 주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지나간 뒤에야 건성으로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음식 솜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 입맛에 맞춰서 짜지 않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점점 매운 음식이 많아지고 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기름진 요리들이 늘어났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식만 드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해봤어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수정이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미리 저에게 말하고 늦어질 것 같으면 중간중간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했어요. 어머님, 대학 친구들과 차 마시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제가 돌아가서 준비할게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꼭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몇 달째 계속되니까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는 거예요. 수정이는 항상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젤을 썼거든요.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돌아올 때는 훨씬 진하고 관능적인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톰포드의 블랙 오키드였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향수 바꿨니?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친구가 새로 산 거 조금 발라봤어요. 어때요? 어머님 취향에는 좀 진한가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호가 출장을 갈 때마다 수정이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민호가 출장 간다고 하면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라며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래? 언제까지? 그럼 나도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가볼까? 라며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3박 4일 일본 출장을 갔던 지난 봄이었어요. 수정이는 어머님, 저도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지은이는 학교 있으니까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물론 저야 손녀를 돌보는 게 즐거우니까 흔쾌히 승낙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수정이가 여행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전부 혼자 찍은 사진들 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하긴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행 가서 단체 사진 한 장 안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수정이가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단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신경 쓰였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아니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워낙 순진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와의 수다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통화하는 목소리 톤이 평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와 너무 달랐어요. 훨씬 다정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애교스러운 톤이었달까요. 세 번째 신호는 재정 관리였습니다. 저희 집은 시아버지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전통이 있어요. 제가 50년간 관리해왔는데 수정이가 결혼한 지 8년 차 되던 해에 어머님, 이제 제가 살림을 맡을 테니까 가계부도 제가 쓸게요. 어머님은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맡겼는데 그게 2년 전 일이에요. 처음 1년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수정이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 같았죠. 온라인 뱅킹도 활용하고 가계부도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어머님,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뒀어요. 라며 자세한 보고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했어요. 민호 회사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수정아,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니? 제가 물어보면 지은이 학원비도 올랐고
어머님 건강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50년간 살림을 해본 경험으로는 뭔가 계산이 안 맞았어요. 더욱 이상했던 건 수정이가 점점 비싼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값비싼 화장품, 고급 의류들. 어머님, 제 친구가 백화점에서 일해서 할인 받을 수 있어서 좀 샀어요 라고 하긴 했지만 할인을 받았다고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정이가 새로운 신용카드를 몇 장 만들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하루는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수정이 앞으로 온 카드사 우편물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카드 회사에서 온 게 3통이나 있었어요. 수정아, 이 카드들은 뭐니? 아, 어머님. 요즘 카드사마다 혜택이 달라서 용도별로 나눠서 쓰려고요. 백화점용, 주유용, 마트용 이런 식으로요. 그럴듯한 설명이긴 했지만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집안의 모든 카드를 함께 관리했었는데.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수정이가 급하게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놔둔 채로 갔어요. 그런데 문자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혹시 급한 일이면 어쩌나 싶어서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는 재현 오빠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 약속 잊지 마. 모든 서류 준비 끝났어. 내일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우리 계획대로 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재현 오빠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문자들의 내용은 명백히 수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죠. 수정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내가 10년간 친딸처럼 여겨왔던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수정이의 행동 변화, 이상한 외출 패턴, 재정 관리의 의혹들. 하나하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부 진실을 찾아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수정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는 생겼다고 자부했는데 10년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며느리를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정이가 평소처럼 어머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옷차림을 자세히 봤어요. 평소 친구들 만날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했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어요. 그리고 가방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수정아, 오늘 어느 친구 만나니? 내가 아는 애들이야. 아, 대학 동창이에요. 어머님은 안 아실 거예요. 그래? 이름이 뭔데? 혹시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없나? 아,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어머님께 따로 소개해 드릴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대답을 얼버무리는 게 수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친구 한 명 만나러 가도 어머님, 오늘은 대학 동기 김미영이 만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서로 바빠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라며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수정이가 나간 후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수정이 방을 살펴봤어요. 물론 며느리 방을 뒤지는 게 떳떳하지는 않지만 10년간
저를 속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었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처음 본 화장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의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그리고 향수. 모두 수정이의 평소 취향과는 다른 것들이었어요. 특히 립스틱은 평소 수정이가 절대 안 바를 만한 진한 빨간색이었죠. 옷장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옷들이 한가득 걸려 있었거든요. 섹시한 원피스들, 몸에 딱 붙는 니트, 그리고 평소 수정이가 절대 입지 않을 만한 파격적인 디자인의 옷들까지. 이상하다. 수정이가 언제 이런 옷들을 샀지? 더 충격적인 건 옷장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남자용 시계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계는 롤렉스였는데 뒷면에 재현에게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수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편지도 충격적이었어요. 재현 오빠, 오늘도 오빠를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계획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줘요. 곧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수정이는 재현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더 나아가 저희 가족을 속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재현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거였죠. 인터넷으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70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조사연구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담당자는 친절했어요. 이런 의뢰가 흔한 일인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직접 사무소로 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무소에 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탐정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나 봤던 건데 실제로 만나보니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어머님,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수정이의 행동 변화, 이상한 외출 패턴, 문자 메시지, 그리고 방에서 발견한 물건들까지. 일단 기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수정이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고 혹시 제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사무소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사무소에 갔을 때 받은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수정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사진들까지. 이 남자가 김재현입니다. 수정 씨의 대학 동창이고 현재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김재현. 그 이름을 들으니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는 5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재회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5년. 수정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었어요. 거기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서류들이 있었어요. 수정 씨가 최근 2년간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모두 김재형과 공동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요. 얼마나 빼돌린 거예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3억 원 정도입니다. 아마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3억 원.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50년간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3대가 모아온 돈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보여준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캐나다 이민 신청서와 항공편 예약 확인서였어요. 두 사람이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여자의 허영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젊은 며느리니까 가끔 기분 내려고 다른 향수를 뿌릴 수도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의심을 거두려 했죠. 하지만 제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른 의문은 점점 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수정이가 아침 일찍 외출한 날이었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있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손녀 지은이가 제 방으로 뛰어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가 멋진 아저씨랑 놀러 갔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은아? 멋진 아저씨? 아이의 입에서는 너무도 순수하게 그러나 제 세계를 뒤흔들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지난번에도 봤어. 엄마가 그 아저씨랑 차 타고 가는 거. 아빠한테는 비밀이래.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칠 나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손녀를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입에서 진실이 새어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번을 뒤척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이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언가 있다. 며느리의 옷방을 뒤지는 건 시어머니로서의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미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새벽녘 수정이가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거액의 비자금 계좌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억, 아니 10억 원대의 돈이 오가고 있었죠. 수취인 이름은 생소한 남자 이름이었고 메모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늘 고마워, 사랑해. 제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정이의 모든 행동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습니다. 웃으며 제 앞에서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그 입술이 뒤에서는 어떤 더러운 거짓을 뱉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하며 늦게 들어왔고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가 도맡아 하고 있었죠.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남자와 돈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직접 확인하겠다.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몰래 수정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몇 정거장 뒤에서 택시로 따라갔죠. 수정이는 고급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의 품에 서슴없이 안겼습니다. 제 눈앞에서 둘은 연인이었고 공범이었으며 무엇보다 저와 제 아들을 짓밟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에도 잘 받았지? 그럼. 역시 내 여자는 최고야.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둘만의 집에서 살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치욕과 분노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며느리의 불륜과 돈 문제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안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낯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비밀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산의 절반이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자의 혈통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자라니? 민호는 외아들인데? 그런데 문서의 말미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의 친자가 아니다. 피로 이어진 장자는 따로 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지금껏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시댁의 비밀을 지켜온 이는 모두 무덤으로 갔죠. 하지만 단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오래전 입양 기록이 포함돼 있었고 이름조차 모르는 여인의 흔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저는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구나.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돈을 빼돌리는 것도 다 오래전부터 짜인 판이었어. 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흐릿해진 눈동자, 세월이 새겨놓은 무게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금순아, 넌 72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내 아들과 손녀를 지키고 저 뻔뻔한 며느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복수하는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정면으로 몰아세우고 싶었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짜왔는지를 봤잖아요. 무작정 들이대면 제가 오히려 미친 노파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모아야 한다. 둘째, 아들을 지켜야 한다. 셋째, 손녀 지은이에게만큼은 이 더러운 진실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 저는 다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재현이라는 남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작은 흠집 하나라도 좋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전율이 이렇습니다. 김재현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돼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수정이와 손잡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한 전적도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가며 여자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 놈의 더러운 속을 세상에 까발려주마. 며느리를 감시하던 어느 날 밤 손녀 지은이가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꿈결에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랑 비밀 여행 간다고 했어. 아빠한텐 말하지 말래.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며느리는 요즘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문서들 아직 보관하고 계시죠? 정리해서 민호 오빠 앞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분쟁 생기면 번거롭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번쩍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좀 정리해 줄래?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더라.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제 금고를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CCTV를 설치해둔 상태였죠. 화면 속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눌러대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좋아, 한 장면씩 모아가자. 이제 곧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테니까. 저는 일부러 수정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정아,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민호랑 지은이를 부탁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김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가 약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이미 그 모든 메시지를 해킹된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아들을 불러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와 김재현이 호텔에서 껴안는 모습, 금고를 열려는 장면, 그리고 빼돌린 통장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녀는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여행 간다는 거 다 사실이야? 수정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제가 모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가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를 친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과 손녀를 짓밟았구나. 이제 네가 받을 것은 단 하나다. 내가 뿌린 씨앗의 대가. 증거 앞에서 며느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민호야, 나는 그냥. 그녀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아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어. 널 믿고 회사 일도 집안일도 다 맡겼는데 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어. 민호의 말은 단호했고 손녀 지은이는 엄마 품으로 가지 않고 제 옆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싫어.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가정 파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죄는 산더미였습니다. 김재현 역시 덫에 걸렸습니다. 이미 탐정을 통해 모은 증거를 언론에 흘리자 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그를 잘랐습니다. 주식 사기 전력까지 다시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민호의 출생의 비밀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친자가 아니라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걸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묻어두자. 아들에게는 피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민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키워낸 아이였고 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법적 진실이 무엇이든 제 마음속에서 그는 영원히 제 장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손녀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저랑 같이 자요. 지은이는 늘 제 곁에서 자겠다고 했고 학교 숙제도 제 방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만 지키면 돼. 이 아이에게만큼은 배신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물려줘야 한다. 며느리와 김재현은 결국 법정에서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재벌가 며느리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 많은 걸 가지고도 만족 못했단 말이야. 탐욕이 화를 불렀네. 저는 차분히 그 기사를 접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싸움은 끝났다. 노년의 저는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녀와 함께 밭에 꽃을 심고 아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나누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저는 중얼거립니다. 금순아, 잘했다. 너는 늙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균열을 던져줍니다. 며느리의 배신, 숨겨진 출생의 비밀, 재산 다툼, 그것들은 모두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배웠습니다. 노인의 삶에도 언제든 복수와 정의 그리고 새 출발이 가능하다. 이제 제 곁에는 손녀의 웃음이 있고 아들의 든든한 어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자를 무너뜨린 제 의지가 있습니다.